또 한 달 만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성익이가 언제부턴가 508 사람책 모임이 한 달의 기준이 되었다고 글을 올렸던가 기억이 나는데, 한 달 삶의 액센트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이 살아가면서 그냥 365일을 그냥 지나가면 우리가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의 선조들은 절기를 만든 것 같아요. 우리 명절을 만들어 놓고 뭐 입춘부터 해서 추석, 설날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자연의 변화에 맞추어서 절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좀 마디 있게, 대나무가 자라듯이 마디 있게 자라라고 그렇게 절기를 만들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처럼 매달 뭔가 자기 삶에 액센트를 만들 수 있는 기점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익이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508 사람책 모임이 새로운 한 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 좋은 의미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저한테 문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고정적으로 많이 참석하는 친구들도 집에 가족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생겨서 못 온 친구도 있고, 또 시험 기간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스포터즈들도 오늘 좀 늦네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제가 미리 예고를 드렸었는데, 저하고 비슷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저하고 오랫동안 일로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저하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깊이 있게 좀 만나게 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형님으로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분인데요. 김희대 님을 오늘 사람책으로 모셨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어제 저녁에 문자를 넣었어요. 희대 형님 내일 508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하니까 형님 벌써 떨립니다. 크크. 원래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인데, 아마 또 이 라이프 스토리를 이야기한다는 그게 또 새로운 주제고, 또 여러분들하고 만남이 굉장히 설레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희대 멘토님 그리고 선배님의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더 깊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희대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김유한 팀장님한테 제안을 받고 좀 많이 떨렸고, 사실은 제가 강의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지금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또 진행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갑자기 이제 삶을 나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사례가 그런 사례가 이제 저를 중심으로 한 사례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지난 제가 원래 이제 44시 됩니다. 44시 되는데, 갑자기 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들이 쭉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뭔가 멘토링을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더 힐링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리고 그 508 모임에 그 카페에 제가 100번째로 이렇게 딱 됐더라고요. 맞죠? 보통 이제 100번째 되면 뭐 이벤트가 이렇게 있고 뭐 상품권 증정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508 모임이 좀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로 진행을 할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도 좀 하고 되었고요. 또 실제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좀 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복을 받았냐 하면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요즘 너무 무관심하잖아요. 옆에서 뭐 어떤 일이 진행되더라도 별 관심이 없고 내가 잘 살아가는 방식, 또 내가 어떻게 하면 가치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탁월하게 보여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타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그 김여한 팀장이 듣기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거는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아마 그렇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뭐 친구, 선배님들 그런 분들에게 참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라는 것에서 결국은 세계가 좀 바뀌어가고 나도 바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먼저 이제 제가 시를 한 편 좀 읽을게요. 그 누구냐 하면 로버트 프로스트예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죠? 네. 그 로버트 프로스트는 이제 20세기 초에 이제 미국 시인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어라는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프랑스의 그 소설가하고 좀 헷갈렸었는데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어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갈 길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로 준비를 할까 그러다가 이 시를 문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두 갈래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두 갈래 길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두 길을 그냥 끝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만 없으니까 어떻게든 한 길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한 길을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은 길들이 되게 커 보여요. 대체로 이제 보면 선택하지 않은 길들, 왜 이렇게 여러분 혹시 뭐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혹시 삼각연애 이렇게 해보시면 그 놓친 떡이 더 아까워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렇게 뭐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막 그 인생에서 좀 시련이 있거나 하고 뭐 그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랑 막 다툼이 막 있을 때 다른 여자였으면 어땠을까, 혹은 다른 남자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이제 들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두 길을 우리가 동시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길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길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 번역은 누가 했냐면 이제 그 피천득 시인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번역을 했는데 영어 원제목은 not taken이에요. The road not taken.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취해지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선택되어지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선택되지 않는 길을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그럼 뭘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무엇을 가지고 그걸 선택했는가? 그리고 그 길들은 다 성공적이었던 길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선택 앞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도구를 이렇게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그 세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질문은 제가 볼 때 뭐 나이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갓 인생을 시작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나이 20대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가슴속에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인생의 황금 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황금 가지가 있는데 이 이제 질문의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 사실은 질문의 순서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중요하면 나는 어디에 가고자 하는가? 어디에 가고자 하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근데 이 질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질문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대체로 우리는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별로 우리 자신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러한 성취를 혹은 뭐 자기 자신에서 그렇게 100% 만족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부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밝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는 사실은 우리 질문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이 어떻게라는 것에 너무 많이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멘토링 같은 데서 오셔도 똑같이 이제 저 선배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이 어떻게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근데 우리가 그 어떻게라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표피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그 지난 살아왔던 이야기를 좀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저는 사실은 이제 저는 되게 실패가 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굉장히 아픈 추억들이 좀 있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대구로 전화 왔어요. 제 고향은 경북 의성입니다. 의성이고 저희 아버님이 의성에서 뭐냐면 이제 담배 농사 이런 거 하셨어요. 담배 농사 지으셔. 담배 농사가 여러분 생각보다는 굉장히 거친 정말 힘든 노동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담배 농사 왜 짓냐면 가장 단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농사였기 때문이죠. 근데 한때는 굉장히 아버님도 잘 하셨고 또 뭐 중간에 이제 또 소거간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돈도 꽤 버실 때가 있었는데 원래 이제 그 촌동네라는 것이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돈 버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도출돼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끼리 이렇게 노름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무튼 가산을 다 탕진을 하셨습니다. 제 유년의 트라우마 중에 제일 큰 트라우마가 뭐냐면요. 제가 저희 대구에 그냥 이사 온 게 아니고요. 한밤중에 도망쳤어요. 야밤 도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 빛이 너무 많이 지신 거죠. 그래가지고 밤에 이렇게 대구로 오는
급행 열차에 이제 몸을 실어서 왔습니다. 대구에 와서 저희가 뭐 이제 그 방 한 칸에 저희 5 식구가 이렇게 같이 살았죠. 살면서 이제 그 저희 이제 집안에 이제 반개 8촌 중에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학교 들어간 사람이 2명 있으면 2명. 2명이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고등학교도 잘 못 갔죠. 잘 못 갔고 뭐 대부분 제일 잘 갔는 데가 어디냐면 그 우리 대구 공고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빨리 이제 일하고 그 공부를 끝마치고 고등학교 끝마치고 이제 현업에 이제 뛰어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중학교 때에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저희 집안의 다른 분들은 다들 뭐 어디 이제 공고나 상고 이런 데 가서 빨리 이제 직장 생활 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저희 아버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 스스로 이제 의사결정이라고 제 의지로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아버님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되게 되게 순하신 분이죠. 순하신 분인데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감염도가 좀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감수성이 계신 분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이제 끌려가시는 그런 성격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인문계 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문계 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학교를 첫 번째 이제 시험을 쳤을 때 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게 이제 저희 때는 정기 후기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입시제도가 엄청 뭐 바뀌어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이렇게 정기에서 이렇게 탁 떨어지면 이제 또 1월이나 이때 후기에 또 이제 시험을 쳤었던 가는데 정기에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시험을 쳤다가 이제 떨어지고 후기로 저희 계명대학교의 경영정보학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 인생이 그때 제일 어떤 점에서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절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2월 달에 계명대학교가 되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금도 뭐 영화 촬영도 많이 하고요. 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도 또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인데 거기에 제가 무슨 그 우리 어머니는 무슨 귀신이 붙어 이제 거기서 지금 20년째 계속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거기 겨울에 이렇게 되게 을씨년스러운 날씨에 이렇게 그 후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길을 그때 이제 또 게다가 또 이렇게 뭐냐면 이제 되게 그 나무들이 그 이쁜 나무들이 많았어요. 북유럽풍의 전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태풍 매미 때문에 다 쓰러진 나무들이 있습니다. 거기 그 나무들이 이렇게 쫙. 근데 정말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때. 그때 20살 이제 갓 되었을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대로 그만두고 정말 이제 어디 취직해서 일이나 열심히 해서 그냥 집에 효도나 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학 1학년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교수님이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이제 어떤 거였냐면 소위 이제 지방에 있는 삼류대학하고 인류대학의 차이점이 뭔지 아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지잡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서울대생하고 우리 계명대학교 그때 학생들하고 실제 이제 20살의 출발 입장에서 보면은 종이 한 장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류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최소한 졸업을 하면 뭘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거죠. 군대 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이제 대학교 들어왔으니까 해방이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놀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보통 군대 갔다 온 다음에는 뭐 하냐면은 이제 영어 공부 아니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죠. 저희 친구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무원 시험도 보통 한 5급 정도부터 출발하죠. 5급, 7급, 뭐 9급 이렇게 쭉쭉 내려가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아무데나 뭐 이렇게 이제 다행히 저희 때는 그래도 그 인력의 그 공급과 수요가 조금은 이제 수요가 좀 더 남아 도는 그가 모자라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거의 다 했는데 요즘 사실 상황이 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1학년 때 그 뭘 생각했었냐면은 처음으로 그 생각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망, 자기 이기대로 살고도 행복해지는 세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보물 지도를 내가 한번 그려보겠다. 그러한 마음을 그때 이제 먹었어요. 사실은 이제 어떤 경로에서 그러한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썼던 그 화두가 지금까지 이제 쭉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제 저희 때는 또 운동권 세력들이 되게 좀 학교에 많았었어요. 저희도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대열에 좀 많이 휩쓸리게 됐고요. 근데 이제 항상 저희 때는 소위 이제 학습이란 걸 이렇게 하잖아요. 학습이란 걸 하면 그 마지막 질문이 이제 꼭 저한테 돌아와요. 교회 다니는 희대는 어떻게 생각하냐. 사실 제가 그때 교회도 조금 이제 열심히 다닐 때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떻게 보면 주류의 좀 그러니까 운동권이라면 운동권 세력에 확 이렇게 쏠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이제 되게 현실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정쩡한 그러한 자세에서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기 전쯤에 이제 제가 되고 싶은 진짜 되고 싶은 꿈의 리스트를 이렇게 쭉 적었어요. 이렇게 앞으로 뭘 할 건가. 그렇게 적었는데 그 적었던 목록 중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이제 이거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때 썼던 것들 이렇게 다시 한번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야, 참 그때 이제 한 2페이지 이렇게 적었어요. 리스트를 쫙 이렇게 적어놨던데 보면 이제 예자면 이제 박사가 된다, 강의를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장이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리스트들이 쭉 있었어요. 리스트도 있고 또 이제 아이 셋을 가진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적었던 것 중에 내가 그걸 덮어놓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다시 펼쳐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떠한 경로에서 이렇게 되었을까를 이제 하나하나 추적을 해보니까요.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 멀리 하나의 이제 좌표를 이렇게 찍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가지는 그런 한계들 같은 것들이 왜 차이가 있을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서울법대에 간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 의지로 서울법대에 간 사람은 그
그 사람 꿈이 뭐겠어요? 사실 그 사람은 법관이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이런 것이 자기 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문에서나 아니면 뉴스에서나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진다는 거죠. 근데 그 쌓여지는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 엄청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그 사람이 진짜 실제적으로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할 때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막연하고 좀 이렇게 별로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방향성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꿈의 리스트나 그걸 적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취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취직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그 학부생인데 그때 이제 교수님 연구실에 이렇게 들어오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한 4학년 1학기쯤 되니까 그 교수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어디다 취직하려고 그랬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취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되고 싶은 부분이 좀 많았긴 많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뭐 되는 대로 가겠다 이러니까 그분이 이제 회사를 하나 소개시켜 줬어요. 이게 어디냐면 성서에 있는 철강회사입니다. 철강회사에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철강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제가 사실 그 철강회사 되게 저의 어찌 보면 후원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 인연이 거기에 있을 줄은 제가 정말 몰랐었는데 이제 미리 이제 그분하고 이제 면접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어가지고 이제 전체 이제 같이 면접을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면접 볼 때 그분이랑 되게 심하게 조금 이제 언쟁이 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갑자기 그분이 이제 자수성가한 분이라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에고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철강회사인데 지금 매출이 한 8천억쯤 되는 회사인데요. 거기에 한 50대 이사님들도 막 그 보고하기 전에 막 벌벌 막 떨어요. 막 떨고 왜 그러냐 하니까 엄청 이 사람이 공격적으로 카리스마 있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뭐 그런 분위기를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면접 볼 때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기업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한국 미술사에 대해서 뜬금없이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미술사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나라의 미가 이제 혹시 들어보실 가냘픈 선의 미, 한의 미 이런 우리나라 미학의 전반적인 정사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던 건 뭐냐면 당시에 제가 사귀었던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어디 있었냐면 그 사람이 영남대학교의 이제 유홍진 교수님 제자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학 미술사를 원래 전공하고 있어요. 이 친구랑 저랑 한 3년 정도 사귈 때였으니까 제가 원래 애인이 좋아하는 것은 다 하게 되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이 미학 미술을 하니까 당연히 제가 영대까지 막 엄청 쫓아다니면서 수업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 미학이 가냘픈 선의 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누가 준 거냐면 일본 사람이 우리한테 심겨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일본 사람이라 하기엔 좀 그렇고 유종열 씨라는 우리나라 명호 유종열 야나기 미네요 씨라는 사람인 건데 그분이 이제 한국의 미학에 엄청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는 도자기 쪽 공예예술 쪽의 전문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의 미술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그 표현이 쭉 그냥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학이 교도 정립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아니라고 거기서 이제 기를 쓰고 빠락빠락 우긴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사람에게 되게 임팩트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시건방지게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입사하고 제가 7월달에 입사했는데 갑자기 제가 4학년 2학기인데 한 9월쯤 됐는데 미국에 가라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미국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국에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가라는 거야. 미국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고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사장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 무슨 말이 많냐고.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미국 가보니까 이제 간 이유는 알았어요. 미국 가니까 이제 자기 아들내미가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들이 또 사실 굉장히 이게 원래 돈 있는 사장님 아들들이 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요즘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제가 그 친구가 나이가 한 3살 정도 더 어리니까 같이 살면서 그러면 이제 좀 잘 좀 잡아달라는 의미도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미국 갔어요. 미국 가서 재밌게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한국 왔는데 한국 오자마자 이제 제가 한국에서 IMF를 이렇게 겪었어요. 겪는데 제가 그때 이제 기획조정실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회장님하고 이제 바로 이제 직보의 라인에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분이 이제 여러모로 저를 이제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 7년 동안 저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이제 기업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쳐 주셨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능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 꿈 이거를 자본으로 환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에게서 엄청난 걸 좀 배웠죠. 그리고 그분이 여러 가지 이제 해외로 갈 때마다 이제 데리고 다니셨고 경영을 이제 직접 많이 이제 가르쳐 줬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첫 직장이 저희한테 되게 실패로 끝났어요. 왜 실패로 끝났냐면 그게 누구에게 그렇게 귀한 사랑을 받으면 그게 마치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와 이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너무 시건방져진 거죠. 제가 그때 또 이제 애인하고 또 헤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일에 대해서 한 2번 미쳤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미쳤어요. 제가 그때 이제 회사 기숙사가 없고 회사 수의실 옆에 이제 그 숙직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숙직실에서 한 1년 동안 거의 먹고 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회사에서 일한 거죠, 그냥. 일하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자금을 이렇게 맡았는데 자금을 보면서 사실 이제 그 매출액 뭐 한 3천억 정도 회사 되는 자금을 이렇게 볼 때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6시 퇴근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와서 이제 한 1년 전표들을 이렇게 쭉 본 거죠. 이렇게 그 전표를 보니까 이제 회사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라는 것이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소위 말해서 회사 임원님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쓰신 돈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뭐 자기 아들 가방 사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쓰지 말아야 될 돈들 이런 돈들이 이제 쫙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한 6개월 때부터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정리를 쫙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자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참 미련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걸 내가 너무 고지고대로 푼 거죠. 그 회사라는 조직이 사실은 그런 회사가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렇게 쭉 커다 보면 그 임원들이란 분들은 하나하나들이 다 성입니다. 이렇게 성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 동안 엄청난 자기 희생도 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 제 기준과 제 잣대를 가지고 그분들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문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장님한테 이제 직보를 한 거죠. 직보를 했어요. 이제 회사가 엄청난 이제 소용돌이 이제 휩싸였어요. 휩싸였고, 근데 제가 볼 때 그 회장님도
그분들을 일시에 다 이렇게 정리하진 않았어요. 시간을 따라 정리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 나머지 임원들로부터 제가 그때 이제 회사의 대리였어요. 대리였는데 제가 제가 요즘도 이제 제가 그 회사를 대리로 그만뒀거든요. 대리로 그만뒀는데 지금도 만나면 김대리인데 근데 그 임원들 다 이제 적으로 다 돌로 이제 세운 거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언제 이제 영향을 발휘했냐면요. 제가 이제 그 회장님이 이제 저를 어디까지 후원했냐면은 제가 이제 입만 띄면 이제 회사 나갈 거라고, 그렇게 나는 미국 가서 공부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회사에 가는데 그러니까 신문을 이렇게 쭉, 그러니까 왜 손으로 이렇게 왜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이 신문을 읽다가 이렇게 손으로 확 째는 그런 신문을 이제 밑에 하나를 확 째가지고 이렇게 탁 던져주더라고. 그걸 보니까 이제 그 저희 학교였어요. 지금은 카이스트. 네. 이제 입시 요강이 한 석 달 정도 남겨놨어요. 남겨놨는데 그게 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보니까 이제 저희 이제 마침 그때 저희 코스가 뭐냐면 이제 전자상거래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커머스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학기에 이제 절반을 미국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네기 멜론에서 이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가 볼 때 타협 노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탁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석 달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준비는 이제 하긴 했죠. 근데 저희 학교가 영어 성적이 되게 이제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 때문에 좀 이제 되게 간들간들해서 제가 이제 늘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카이스트에 걸어다니는 커트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커트라인으로 거의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대학도 거의 그러니까 석박사를 거의 이제 10년에서 10년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회사가 스폰서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때 이제 그 임원들이 다 힘을 발휘하시는 거죠. 이제 김희대 저거 졸업하면 회사를 안 들어올 거다. 왜냐하면 그 오너가 이렇게 영업 이사나 아니면 전무나 이런 사람들 막 이제 어쨌든 이제 민간 회사들은 그렇거든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좋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게 본인이 아킬레스건이 갑자기 이제 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두고 그리고 다시 이제 대구 내려오기까지 한 몇 년이 좀 걸렸다 다시 대구 내려왔는데요. 다시 대구 내려오고 제가 이제 한 10년, 11년 정도 이렇게 이제 돼 가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기회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좋은 기회가 오고 사람과 진리를 택해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맺어지기는 되게 쉬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커뮤니티 이렇게 만났잖아요. 되게 쉬운 인연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끊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후유증을 또 많이 남깁니다. 연애해 보셔서 잘 알잖아요. 연애에서 보면 이게 헤어지면 되게 아픔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있는 이제 회사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지금 있는 회사에 와서 제가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 제 인생의 방향들을 조금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깨달음이 좀 있었는 거죠. 제가 회사 3살 때 이렇게 이제 저희 회사에 와서 일을 하는데 제가 지금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일이 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돕는 자로서의 저의 일들이 이제 계속 자리매김이 되더라고요. 이제 역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들을 이렇게 평가하다 보면 평가할 때 외향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만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라는 게 되게 엄격하잖아요, 사실은. 뭐 그 회사 규모가 얼마고 또 그 회사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성장 잠재력이라는 건 사실 잘 안 봐요. 그 지금 있는 그 모습을 많이 보는 거죠. 회사 매출이 얼마고 뭐 그 회사의 뭐 예를 들자면 뭐 영업이익이 얼마고 또 기존에 있던 역량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와서 제가 좀 많이 이제 그 좀 바꾸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걸 뭘로 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장님의 됨됨이를 많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소위 기업가 정신이죠. 기업가 정신을 이제 많이 이제 평가 항목을 보는데 그것도 역시 결국 어디냐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요. 저희가 대구의 그 회사 중에 혹시 그 라온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습니다. 라온 엔터테인먼트는 잘 모르실 거고요. 혹시 여러분 그 테일즈 러너라는 게임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테일즈 러너라는 게임 아세요 혹시? 네. 그 테일즈 러너 게임의 개발 회사가 대구라는 건 아세요 혹시? 네. 이제 대구에 있는데요. 그 회사가 저희 이제 그 대명동 계명대학교 안에 지금 있습니다. 본사가.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인데 테일즈 러너 그러니까 라온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장님 누구냐면 박재숙 사장님이세요. 박재숙 사장님은 박 사장님 원래 뭐 하시는 분이냐면 미용실 하셨던 분이세요. 미용실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동생 때문에 동생이 조이천사라는 게임 회사를 이제 운영하다가 동생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조이천사라는 걸 사행성 게임을 하는 회사로 바꾸는 바람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회사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됐어요. 원래는 PC방이나 이렇게 하시면서 있으실 분이었는데 미국 가려고 막 하다가 동생 때문에 게임 회사를 하게 이제 맡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은 고등학교를 겨우겨우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소위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 경영 모토가 뭔지 아세요? 이 회사 경영 모토가 나눔 경영이에요. 나눔 경영. 회사는 나눔 경영을 하겠다. 그래서 2005년도에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직원이 이제 20명 정도 되는데 직원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직원 한 명당 이제 월급 100만 원으로 다 동결을 했어요. 그걸 2년 동안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박재 사장님이 자기 차하고 집을 다 잡혔어요. 근데 그걸 왜 잡혔냐? 직원 월급 주려고 잡힌 거예요. 그때 저랑 이제 만났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마침 컨텐츠 쪽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임 개발 자금이 좀 있었어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된 돈이었어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절대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 회사는 곧 망한 회사가 분명하거든요. 그 회사는 이제 망하지 않으면 이상한 회사였죠. 근데 제가 그 사장님하고 참 오래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 이야기를 하고 리스크를 우리가 안는 방향으로 해서 리스크를 안았어요. 근데 그게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게 왜 운이 좋았냐면 저희가 만든 것이 뭐냐면 테일즈 러너의 그 핵심 엔진이었는데요. 그 엔진을 이제 완성시킬 때쯤에 그 나우컴이라는 그 퍼블리셔가 붙게 됐어요. 나우컴이라는 퍼블리셔도 회사가 처음 만들어져서 이제 자기들이 퍼블리싱할 제 1호를 뭐로 잡았냐면 이 테일즈 러너로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나우컴도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좀 하는 거죠. 중간에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좀 하고요. 박 사장님께서 또 자기의 그 다른 능력은 다 떠나더라도 그 진정성 있지 않습니까? 진정성. 그분의 진정성을 이렇게 엄청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테일즈 러너를 내놨는데요. 이게 대박은 아니지만 중박을 친 거예요. 중박이면 뭐냐면 우리 게임 순위에서 보면 10위권 안에서 10위권에서 몇 년을 가냐? 3년을 갔어요. 캐주얼 게임이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캐주얼 게임이 보통 한 6개월이면 등에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는데 이 회사가 3년 동안 이 10위권 안에서 쫙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달리기 게임인데요. 달리기의 그 스토리가 뭐냐면 우리 이제 이 동화에서 끌고 오는 거죠.
헨델과 그레텔 뭐 이런 데서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회사가 갑자기 이제 쭉 커간 거예요. 지금 대구에 있는 게임 업체 중에 제일 큰 데가 KOG, 그 다음에 테일즈러너, 민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 이제 라운 엔터테인먼트 안에 보면 지금 억대 연봉자가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있습니다. 대구에서 억대 지금 한 30대인데 억대 연봉을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돈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회사가 지금 뭐 지금 매출이 한 120, 30억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어요. 구조조정 이제 좀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망할 수밖에 없는 회사를 바라볼 때 관점들은 사실은 딴 걸 안 보고 대부분 외형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 실패할 회사들도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그런 돕는 것, 그러니까 돕는 자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미약하지만 그렇게 지원하거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멘토로서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에서 굉장히 좀 많이 희열을 좀 많이 느낀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예전에는 제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뭔가 성취를 하고 이렇게 해야 보람이 좀 있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관점들 속에서 바라보니까 사실은 내 속에 뭐가 있냐 하니까 내 속에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왜 내가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한테만 있는 독특한 건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신이 우리에게 준 사실은 큰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 뇌 속에 뭐가 있냐면, 혹시 이제 그 뉴런 중에 미러 뉴런이라고 있어요. 거울 뉴런이라고 있어요. 이 거울 뉴런에 대한 실험을 심리학자들이 또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동양하고 좀 다르게 서양 사람들은 뭔가 이제 발견이 되면 막 뒤딱 파짓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뉴런의 존재를 이제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뉴런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막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내 속에 이제 뉴런 중에 하나를 떼가지고 다른 원숭이한테 이렇게 이식을 시킨 거예요. 이식을 시켜놓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의 상황들이 한 원숭이한테 일어났을 때 다른 원숭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싱크되는 거예요. 한쪽이 이렇게 슬프고 그렇게 하면 다른 쪽도 이렇게 슬퍼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공감하는 능력이 원래 이게 생득적으로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원래부터 우리한테 있는 거죠. 사실 그걸 우리가 잘 발견을 이제 못하거나 아니면 애써 우리가 그동안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공감을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웃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웃고,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 슬퍼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공부하는 방향도 요즘은 좀 많이 바꿨습니다. 바꿨고, 사실 제가 이제 대학원 석사 박사 때 했던 것들은 뭐냐면 소위 이제 그 IT 그러니까 경영과학 안에 보면은 또 복잡계 경제라고 있어요. 사실 말도 복잡하지만 실제 하는 짓도 되게 복잡합니다. 막 되게 뭐 프로그램 막 시뮬레이션 막 돌리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모든 이제 그 경제학의 출발들이 뭐냐면요,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는 거죠. 합리적인 인간을. 그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은 우리는 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이 가장 크게 이제 전제하고 있는 경제학의 출발인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출발이 너무나 이게 이제 좀 이 출발을 너무 좀 비틀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원래 시킨 대로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꾸만 왠지 이게 좀 잘못된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들을 막 뒤집는 증거들 요즘 많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놓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특히 이제 막 실험 중 이런 실험이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협상인데요. 그 게임 협상이 어떤 게임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0원이 있어요. 1,000원이 10,000원이 있다 합시다. 10,000원이 있으면 자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내가 10,000원 중에 얼마를 준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면 그 게임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준다고 한 만큼 주고 그리고 만약 선생님이 그 돈이 싫다 하면은 나도 돈을 못 받고 그 사람 돈을 못 받는 경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이 있으면 어느 정도를 제시하면 이제 그 사람도 액셉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쯤 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내가 10,000원인데 줘야 된다면 선생님은 줘야 된다면 예. 1 예. 예. 이게 이제 우리 경제학 주류의 이제 경제학들이 상정하고 있는 컨셉인 거죠 사실. 근데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진짜 그렇게 나오냐?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에서 3,500원에서 4,500원 사이일 때 사람들이 그걸 억셉트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억셉트 안 할까요? 내가 사실은 경제학적인 의미로 합리적인 인간을 하면 나한테 1원이라도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걸 그냥 태킹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태킹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친구가 너무 괘씸하거든. 지는 이제 10,000원을 공짜로 생겼는데 1원만 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인간의 심정상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는 입장에서도 그래요. 주는 입장에서 내가 1원을 딱 제시하면 너무 야박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시한 측도 항상 어느 정도 내가 5대5 그러면 내가 좀 손해보는 거니까 5대5보다 조금 떨어지게 그렇게 주는 거죠. 근데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인간은 결코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들이 연장이 돼서 요즘은 협동의 경제학 혹은 이제 제가 요즘 주창하는 개념은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세계로 점점점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혹시 이제 뭐 다 이제 인터넷 쓰시고 이제 네트워크 세대니까요. 요즘은 이제 웹 3.0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 된 거죠. 그런 시대가 우리한테 된 건데 그 어떤 게 있냐면요. 쿼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쿼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쿼키라는 사이트가 뭐냐면 이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한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올리면 그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디벨로핑 이렇게 쭉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쿼키라는 사이트에서 뭐냐면 그 아이디어 낸 사람에 대해서 뭐냐면 이제 그 기여율을 계산을 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나중에 상품이 나간 상품의 수익의 30%를 그 아이디어 낸 사람들 다 분배를 하는 그러한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유 경제로 늘 이야기할 때 드는 사례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시장에서 가격 결정이 1대1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엔드엔 그러니까 다수의 시장과 다수의 참여자들이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내가 만든 가격 결정 누구한테 있냐면 나한테 있는 거죠. 나한테. 내가 공방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 테이블 내가 만들었다. 이 테이블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에다 내가 그냥 그런 웹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놓으면 세계 어디인가는 이걸 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대1 가격 메커니즘으로 간다. 라고 이제 제가 요새 공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사실 이 분야의 제일 전제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핵심 개념도 결국은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생각을 좀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가고자 하는 길도 이런 길들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선택에 있어서 두 번째 질문, 내가 누구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제 1부 마무리가 되죠. 마무리하고 질의응답하면서 그거는 또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0분을 조금 이제 한정했는데 좀 시간을 좀 오버한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제일 중요한 뭐 이렇게 같이 모여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그 핵심 안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람을 가장 근간에 두고 뭔가의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거는 당장은 내가 손해를 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먼 길에서 보면 그거는 결코 손해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일단 마무리하고요. 네. 네, 오늘 김희대 강사님 정말 말씀 잘 들었죠. 감동 먹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모임의 모든 어떤 결국에 사람이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저도 한번 느껴본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늦게 왔지만 아주 그때 끝에나 아주 즐거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듣고 난 뒤에 정말 질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우리 오늘 한번 처음 온 친구,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왔는 분들 먼저 와서 한번 자기소개 잠깐 하고 오늘 들었던 내용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자, 우리 경희 씨하고 경희 씨 이렇게 그래요. 그럼 오랜만에 그 여행도 갔다 왔겠다 해서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번 인사 잠깐 하고 오늘 들은 얘기 한번 얘기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라고 소개해야 되죠? 1년 전에 508 모임에서 있다가 이제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일본에서 한 1년 갔다가 오게 된 이진규라고 합니다. 지금 딱히 하는 일은 없고요.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게 느껴집니다. 네, 1년 만에 듣게 되는 강연이지만 언제나 듣게 되면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어떻게 보면 1년 전과 지금이 1년 전에도 지금도 이곳의 가치는 언제나 사람을 향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라서 점점 더 오고 싶어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계속 이쪽에 오시지는 언젠가는 또 여러분들이 길을 가시게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 계시면서 가치는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오늘 강의 정말 정말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처음에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선택의 기준에 나는 어디에 가고자 하는가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가는가라는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책 중에 선택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내 치즈는 누가 옮겼을까 이던가? 그 쓰신 분 이야기인데 그 부분이 정말 많이 인상이 깊어서 제가 요즘 다시 읽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흡사해서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 대학교 시절 때 화두가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두를 다시 한번 듣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더라? 그 이제 연사님께서 대학교 때 생각했던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대학교 때 화두는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렸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인간이 저하고 푼대로 하고도 행복해지는 세상에 대한 보물지도. 그것이 이제 제가 어찌 보면 이제 그 질문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좀 파생이 좀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제 좀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28살쯤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적었던 것들 제가 그걸 좀 더 풀었어요. 그걸 좀 풀어가지고 썼던 게 뭐냐면 그 우주의 근원자의 원리에 따라 생명을 갖게 된다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리더십의 자질, 곧 자기 혁신과 배짱, 여유, 수일기와 근성, 조화와 패기를 소양하며 시스템적 사고와 통찰을 통한 지혜를 교직시켜 우주와 나의 근원을 깨닫고 저마다 자기 욕망을 다 성취하고도 모두 행복해지는 더불어 한 길의 삶을 산다. 이렇게 이게 97년 6월달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풀어서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 화두를 가지고 이제 좀 밀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제가 아까 좀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실 대학교 생활이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행복하지만 않았어요. 사실 행복하지 않았던 게 뭐 이제 저희 때가 사실 이제 운동권이 거의 끝물이었어요. 끝물이었는데다가 제가 막 또 이제 그때는 또 이제 다른 사람 이제 뒤에 서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걸 되게 또 앞에 서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상처도 좀 많이 입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운동권에 운동을 하는 것이 되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1988년, 89년, 뭐 90년 이때 되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더 이상의 그러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막 지하에서 학습시키고 막 이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또 소위 이제 막 노동운동이나 이런 데 침투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의 의미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직선제로 바뀌어 버리고 그리고 또 막 상황적으로 그때 보니까 또 이제 그 옛날 소련이 더 이상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다 쪼개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길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은. 저는 되게 이제 제가 그 전에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제게 있는 세계관이 되게 갇혀져 있었어요. 되게 이제 열린 세계라기보다는 되게 닫힌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건 되게 6,000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공간 위에서 그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나중엔 좀 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지혜로 봤을 때는 고기가 한정된 시간인 거죠. 그 안에서 갑자기 이제 대학교가 되고 막 여러 이제 철학도 막 접하면서 세계가 되게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되게 이원론적으로 산 거죠. 내가 되게 선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가야 될 길이 아주 명확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또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때 어렸으니까 그때 말로 하자면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천국까지 안 해야 할 많은 다른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다 어떻게 하면 이제 내 관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세계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제가 첫 번째 충격들이 뭐냐면 세상에는 나보다 착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고 나보다 더 도덕적으로 잘 엄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막 주변에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독교적 세계관이 크게 충격받을 때 언제냐면 그 동양의 불교적 세계관을 만날 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갑자기 시간적으로 6,000년이 한정된 시간에서 갑자기 이게 그 겁이라는 개념을 만나면요
이게 진짜 겁나게 이제 되는데, 그런 세계가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마음이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막 여기 기고 저기 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8년 다녔어요. 8년. 제가 방위 받았거든요. 지금 방위는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그러니까 그러고 사실 우리 때 뭐 대학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한 학기 개발자 3개월 바짝하면 이제 공부 다 끝나는 건데, 그러면 1년에 6개월 그 남은 시간 다 이제 그런 시간을 허송세월했지만 그렇게 보낸 거죠. 군대를 딱 갔다가 딱 오고 나니까 야 갑자기 이제 삶이 내가 도대체 뭐 했냐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책 읽기 모임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같이 했던 친구들 후배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책을 읽는 모임을 했어요. 책을 읽는 모임을 했는데 되게 이제 좀 빡시겠어요. 일주일에 이제 책 한 권에서 2권 읽는 걸로.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주로 읽었던 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주로 유도했던 건 뭐냐면 토론이 있는 거였기 때문에 소설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설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제 소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이제 다이성 때문에, 상징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그러니까 근대 소설부터 쭉 이렇게 흩어 내려왔어요. 그거를 한 2년 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멤버들이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도 지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고, 저기 이제 또 이제 그 돈도 이제 그때 뭐 졸업한 친구들끼리 돈도 모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한 4,5천만 원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지금 책방을 만들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제 화두로 보면은 이제 그 화두에서 쭉 연결되어져서 그러한 뭐 이제 그런 왔다 갔다 하면 좀 있었지만 그래도 그 화두를 계속 밀어붙였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 그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네. 때 대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가에 대한 예. 답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질문도 좋고 답변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처음 뵙는 얼굴인데 우리 경희 씨랑 같이 온 친구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오늘 느낌 잠깐만 얘기하고 오늘 또 소감 잠깐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남혜미라고 하고요. 남자친구 따라서 뭔지 잘 모르고 어떨 길에 왔는데 네, 너무 좋은 강의를 들어가지고 좋고,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있어서 저의 카테고리 안에 되게 묶여서 많이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다른 세계를 많이 겪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강연도 많이 듣고 책도 다양하게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이런 색다른 강의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너무 갇혀서 살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네, 이런 많은 경험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 508 카페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한번 두 번째 와도 뭐 10년 뒤와도 1년 뒤와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정말 좋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또 소개도 해주고 그런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반지 용희 씨도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한번 와서 인사 한번 하고 또 모르는 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용휘라고 하고 26살입니다. 저도 한 2달 정도 빠져먹고 이제 또 오늘 오는 건데 항상 뭐 좀 바쁘다는 핑계로 안 오고 하긴 하는데 자주 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항상 여기 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제 이 사람 책이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듣는 거다 보니까 언제나 새로운 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서 항상 좋은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친구들이 참 끼리끼리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제 동생들과 가깝게 계신 친구들 보니까 같이 듣고 온 친구들도 보통 외모가 다 또 잘생긴 애가 또 잘생긴 애 데리고 오더라고. 오늘 또 그걸 또 지킨 오늘 범식이 옆에 있는 친구 오늘 인물이 또 상당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오늘 또 새로 오신 것 같아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 때까요. 예. 이름 인호 씨 맞나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3학년 이제 다니다가 이제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제가 많이 요즘 지쳤습니다. 제가 요즘 뭐 기계공학하긴 한데요. 사실 기계공학에 좀 그렇게 뜻은 없고 뜻은 있는데 나중에 좀 더 큰 미래의 뜻이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좀 지친 가운데 이제 범식 씨를 만나서 오늘 사람체랑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는 그 비영리 단체를 지자체에서 하다가 전국 단위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무총장을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대학생이 사무총장을 하냐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전국 단위로 만드니까 그렇게 좀 만드니까 지치더라고요. 지쳐가지고 좀 지쳐 있는 가운데 범식 씨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책이라는 곳에 와서 사실 사람책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와서 보니까 진짜 사람이 책이구나 라는 걸 좀 느끼고 오늘 사실 항상 저는 말하지만 뭐 기성세대 그러니까 저보다 좀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항상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좀 존감도 있는데 졸면서도 좀 귀담아 들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좀 어른과 그다음에 저희 대학생들 소통의 문화가 좀 정착이 되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지금 한 10분 정도 더 남았는데요. 그럼 먼저 오늘 혹시 저녁 식사가 불가능하신 분? 오늘 친구 한 명밖에 나머지 다 저녁 식사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연을 듣고 난 뒤에 이것도 참 좋지만 이렇게 우리들끼리 또 알 수 있는 자리가 또 식사 자리나 또 티타임 가지면서 또 진솔하게 알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왕이면 참석을 안 해주시면 다음에는 꼭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한 10분 정도 더 남았는데 혹시 오늘 들었던 그 강연 중에 또 질문 사항이나 있으면 한번 우리 범식이 역시 나와요.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범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잠깐 이렇게 가볍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넘어가 주셨는데요. 이제 사람의 어떤 비전이나 사람 됨됨이를 어떤 자본적으로 치환을 한다는 어떤 그 분의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가지고 좀 더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그런 분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일단 타고난다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발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분도 있지만 그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의 비전을 자본으로 환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공감대.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원하는 것들로 레버리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가치 체계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 체계랑 이제 내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 체계를 되게 일치화 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런 거잖아요. 제가 아까 저는 공부를 해야겠어요. 전 미국 가서 공부를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마음먹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사실은 좀 더 말할 자격을 내가 좀 가져보자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말할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말할 자격을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서 말할 자격을 좀 갖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분은 그거를 성취시켜 줄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자기의 요건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 이상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걸 상대방이 주면 그 사람은 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줘요.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1920년경에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주면 그 사람은 뭐 하냐?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준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걸 안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친 듯이 일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회사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냥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24시간 일하고 싶은 거예요. 밥 먹고 뭐 그냥 잠자는 거 말고는 그 회사에서 그냥. 근데 그게 그 자발적으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그 사람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쉬우면서도요 되게 어려워요. 사실 되게 어려운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그릴 수 없을 뿐더러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너머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되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야 되는 거죠. 아주 예민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감성,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의 비전, 그 사람이 차마 캐치 못했던 그 사람의 꿈은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캐치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꿈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잘 디자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본을 환치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면 그 사람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걸 준다는 거.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약간의 또 그 이상의 또 뭔가 더 있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건 뭔가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임 씨 답변 잘 됐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 분만 더 우리 성익 씨 역시 내심 성익 씨 하지 않았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네. 네, 성익 씨. 네, 안녕하세요. 사람도서관의 박성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끝에 너무 놀랐던 게 제가 요즘 하는 작업이랑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매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람도서관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살고 있는가를 발견을 해서 그 스토리를 이제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서론만 하고 딱 끝내신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아까 그 공유 경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공유 경제라는 부분은 사람들마다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영역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아까 기업을 평가를 한다 하셨을 때 사장의 어떤 마인드, 어떤 기업가 정신을 본다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현재 현장에서 풀기가 쉽지 않다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기업 안에서든 또는 아까 뭐 그 책방을 만든다 하셨는데 기업 밖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 있으신지 그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세 가지네요. 지금. 세 가지인가요? 그 공유 경제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 거는 비교적 어찌 보면 이제 그 제가 생각했던 생각들 연장으로 쭉 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맺혀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더 학문적으로 좀 더 이야기하자면 그 경제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세계가 되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고정 경제학을 얘기했을 때 그 고정 경제학은 항상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지점에 가격이 결정된다는 균형 가격, 그러니까 단일 이큐빌리움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균형 가격점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전제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합리적인 인간도 가정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알아야 된다. 알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그 시장 안에 모든 이해관계자에 갑자기 다 일시에 다 전파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한 시작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시작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고정경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표준으로 들고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변수들이 생겼을 때를 처리를 하자.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장 기본적인 전제. 사실은 그 전제가 어마어마하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소위 말해서 경제학의 그동안에 이제 아담 스미스의 이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의 함수가 생산 함수죠, 그죠? Y = F의 뭐 노동하고 자본의 함수예요, 사실은. 노동 1 투입하면 뭐 생산이 얼마나 된다. 자본 1 투입하면 얼마나 된다. 이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바깥의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 혁신. 기술 혁신이라는 것들을 이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이게 설명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슌페터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슌페터,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그 다음에 문화,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함수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 함수들의 전체적인 전제가 뭐냐면 결국은 함수 안으로만 수학적으로 이걸 이제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행위의 전제가 어마어마하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비교적 최근 한 10년 안짝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쭉 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경제는 그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커뮤니언 이코노미라는 게 있고요. 쉐어링 이코노미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쉐어링 이코노미인데 뭐냐면 커뮤니언 이코노미라는 건 뭐냐면 여전히 가격 경제가 어떻게 하면 작은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같은 508 모임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같이 어떤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 뭔가를 생산을 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물건이 막 거래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작은 요 스몰한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생산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이제 제가 볼 때는 과도기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가격 결정이 1대 N이라는 거죠. N 대 N에서 1대 N으로 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세계적인 플랫폼도 이제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1대 1로 간다라는 거죠. 1대 1로. 내가 가격 결정을 수요자 한 사람, 공급자 한 사람이 세계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 다 연결된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이렇게 해서 좀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거는 뭐 이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좀 함수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람들 좀 그러니까 이제 좀 설명이 있게 하려면 나도 수학적으로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쉐어링 이코노미에 예를 들자면 뭐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경제학자답게 조금 이제 수학적으로 좀 풀려고 그래요. 좀 그렇게 해서 좀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뭐였죠? 두 번째가 그 책방 이야기. 네. 그 지금 이제 그 계획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조합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조합을 저희 이제 조합의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조합을 지원하는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짓이 이제 돕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뭐 조합을 뭐 이렇게 생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러한 조합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혹은 뭐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잘 정착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을 때 그 방점이 기업이 찍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꾸 사회에다 자꾸 찍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러다 보면 빨리 망해요. 사실 사회적 기업은. 그러니까 기업의 방점을 좀 찍어야 되는데 기업이 되려면 얘가 어느 정도 약간의 그
그 서스테이너블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의 어떤 모델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야 이게 같이 이제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이념 단위로 자꾸 뭉쳐지니까 자꾸 실패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그러니까 시장이 먹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지원한 조합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지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방사형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금 사실 이제 지금 SK라든지 대기업 쪽에서도, 그 대기업이 사실 사회적 기업에 왜 들어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자기들이 더 이상 욕 먹기 싫다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큰 흐름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이 자기들한테 약간의 완충 역할을 좀 해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펀드들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혹은 조합에서 만든 것들의 수요처가 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고, 아까 책방은 사실은 그냥 이제 저희들끼리 그러니까 공간을 하나 만드는 거였어요. 사실 공간을 만드는 건데, 저희가 책읽기 모임 시작한 지가 이제 20년, 원래 20주기예요. 그래서 원래 20주기를 하는데 20주기 할 때 저희들이 그걸 좀 논의를 하려고 해요. 출자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공간을 좀 가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또 2부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 하고요. 일단 1부 모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사진 촬영하고 1부 순서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